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의 한 방송국의 생방송에서 출연자가 사망했는데요. 실시간으로 전국으로 방송된 이 모습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어두운 스튜디오에 크게 울려 퍼지는 환호성. 생방송 중인 유명 예능 프로그램의 현장이었습니다. 스튜디오 세트장은 화려한 조명으로 가득했고 관객석에서는 흥분된 목소리들이 터져 나왔죠. 저는 그 소음 속에서 작가석에 앉아 대본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본 도쿄 출신의 방송작가인 아야카 카와모토입니다. 유명 예능 프로그램의 작가로 일한 지 벌써 5년째였죠. MC가 고층 탈출 챌린지를 소개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코너는 제가 기획한 것이 아니었죠. 사실 저는 이 코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었습니다. 안전장치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PD는 제 의견을 묵살했고 시청률을 위해서는 자극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일축했습니다. 화면에는 유명 코미디언이 건물 옥상에 서 있는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두려움이 역력했지만 카메라를 향해 억지 웃음을 지었죠. 제작진이 그에게 안전벨트를 채워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카메라 앵글이 바뀌며 그가 로프를 잡고 건물 가장자리에 서는 모습이 클로즈업됐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에 손톱을 물어뜯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코미디언이 안전에 대한 걱정을 표현했지만 PD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며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느려진 것 같았습니다. 코미디언이 로프를 잡고 뛰어내리는 순간 안전장치가 풀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명소리 그리고 충격적인 추락. 스튜디오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화면은 곧바로 차단되었지만 우리 모두는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었죠. 저는 충격에 휩싸여 자리에서 일어날 수도 없었습니다. 누군가 구급차를 부르라고 소리쳤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그는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사고 직후 스튜디오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카메라는 꺼졌고 관객들은 황급히 내보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꼼짝 못하고 앉아 있었어요. 손이 떨려서 펜을 놓칠 정도였죠. 누군가가 언론이 곧 몰려올 테니 피해야 한다고 속삭였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그 후의 일이었습니다. 방송국은 즉시 불가항력적인 사고라며 책임을 회피했어요. 내부 회의에서 PD는 냉담하게 다음 주 편성에 대해 논의하자고 했습니다. 마치 사람의 목숨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이죠. 그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방송국이라고 할 수 있을까? 집으로 돌아와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텔레비전은 그 사고로 꽉 차 있었고 방송국은 이미 출연자의 과실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방송을 꿈꾸며 이 길에 들어섰을 때 저는 사람들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주는 콘텐츠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일본 방송 현실은 그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습니다. 출연자의 안전보다 시청률을 우선시하고 자극적인 콘텐츠를 위해 위험을 감수하도록 강요하는 환경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방송은 사람을 즐겁게 해야 하는데 일본 방송은 사람을 희생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어떻게든 이 상황을 바꿔야 한다고 말이죠. 하지만 일본의 방송 구조는 너무나 견고했고 한 명의 작가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였습니다. 결국 저에게 남은 선택지는 하나뿐이었습니다. 방송국을 떠나는 것.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는 아직 막막했습니다. 창문을 통해 도쿄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처음으로 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무거운 마음으로 방송국에 출근했습니다. 복도는 평소와 다르게 조용했고 직원들의 표정은 경직되어 있었죠. 어제의 사고 이후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테이블 주위로 임원들과 PD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서는 걱정이 아닌 계산된 태도가 느껴졌습니다. 방송국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일어난 불행한 사고에 대해 우리 모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고였으며 모든 안전 절차는 제대로 이행되었습니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대로 이행된 안전 절차. 저는 분명히 안전장치의 부실함을 지적했었습니다. 목소리를 낮춰 반박했지만 방송국장은 제 말을 중간에 자르고 말았습니다. 카와모토 씨, 우리는 지금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중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나중에 해주세요. 회의는 사고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아닌 어떻게 방송국의 이미지를 지킬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고 언론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방안이 주로 논의되었죠. 심지어 다음 주 방송에서 더 자극적인 콘텐츠로 시청자들의 이목을 분산시키자는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제 책상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방송인의 자세인가? 누군가의 생명이 희생된 후에도 여전히 시청률만 생각하는 이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책상 위에 놓인 서류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K콘텐츠 특집 기획안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죠. 지금 일본에서는 한국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도 평소 한국 드라마를 즐겨봤기에 관심이 갔습니다. 기획안을 펼쳐보니 한국 방송 제작 현장을 취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기회일지도 모른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과 다른 방송 환경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였죠. 프로젝트 담당자에게 연락해 참여 의사를 밝혔고 다행히 긍정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주일 후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의 모습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떠나는 것이 도피일까? 아니면 새로운 시작일까? 확신할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더 이상 일본 방송계에 그 질식할 것 같은 환경에서는 머물 수 없다는 것. 서울에 도착한 첫날, 한국 방송사 KBC의 최재훈 PD를 만났습니다. 그는 현재 인기리에 방영 중인 프로그램의 연출을 맡고 있었고 저는 그의 프로그램 제작 과정을 취재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최 PD는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일본에서 오셨다고요? 환영합니다. 우리 프로그램 제작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최 PD는 저를 스튜디오로 안내했습니다. 첫인상부터 일본의 방송국과는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모든 스태프들이 활기차게 자신의 의견을 내고 서로 존중하는 모습이 보였죠.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안전에 대한 철저한 관리였습니다. 저희는 모든 세트장의 안전 점검을 이틀에 한 번씩 진행합니다. 출연자의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최 PD의 말에 저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촬영 전에는 모든 출연자들에게 세세한 안전 수칙을 설명하고 위험한 요소가 있는 장면은 전문 스턴트맨이 대역을 하거나 컴퓨터 그래픽으로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출연자가 다치면 그게 무슨 재미있는 방송이겠습니까? 우리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시청자를 즐겁게 해야지 위험을 감수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최 PD의 말에 깊은 공감이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꿈꾸던 방송의 모습이었습니다. 첫날의 취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 가슴속에 희망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본 방송과는 완전히 다르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취재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방송국의 제작회의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이 역시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일본에서의 회의는 상급자가 결정한 사항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이었지만 한국에서는 모든 스태프가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신입 작가의 아이디어도 진지하게 검토되었고 때로는 그것이 실제 방송에 반영되기도 했습니다. PD와 작가, 카메라맨까지 모두가 하나의 팀으로서 최고의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협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군대식 위계 질서가 아닌 창의성을 존중하는 분위기였죠. 일주일간의 취재를 통해 한국 방송의 많은 부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최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점이었습니다. VR, AR 기술을 방송에 접목시켜 더 안전하면서도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위험한 상황을 연출하기 위해 출연자를 위험에 노출시키지 않고도 기술로 그 이상의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었죠. 기술을 잘 활용하면 출연자의 안전도 지키고 더 멋진 장면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최 PD의 질문에 저는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일본 방송의 현실, 그리고
최근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도 최 PD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고 진심 어린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의외의 제안을 해왔습니다. 카와모토 씨, 우리 프로그램에 일본인 시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줄 수 있는 작가가 필요합니다. 관심 있으신가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인생의 전환점에 서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최 PD의 제안은 갑작스러웠지만 가슴속에서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듯 했습니다. 하룻밤 고민한 끝에 저는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일본 방송국에는 잠시 휴직계를 내고 한국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죠.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익숙한 환경을 떠나 낯선 나라에서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으니까요. KBC의 새 프로그램 제작팀에 합류한 첫날, 최 PD는 제게 팀원들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8명의 작가와 연출 스태프, 그리고 기술팀까지 모두 제게 따뜻한 환영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처음에는 언어의 장벽이 있었지만 다행히 저는 한국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었고 팀원들도 제 서툰 한국어를 이해하려 노력해 주었습니다. 제작회의에서 처음으로 제 의견을 발표하던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일본에서라면 신입 작가가 주요 회의에서 의견을 내는 것 자체가 어려웠을 텐데 여기서는 모두가 진지하게 제 생각에 귀 기울여 주었습니다. 저는 일본과 한국의 문화적 차이를 활용한 새로운 코너를 제안했고 놀랍게도 그 아이디어는 바로 채택되었습니다. 첫 방송을 준비하면서 저는 한국 방송 제작 시스템의 효율성에 감탄했습니다.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했고 모든 스태프가 자신의 역할에 책임감을 가지고 임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점은 창의성을 존중하는 문화였습니다. 아무리 파격적인 아이디어라도 무조건 거부하지 않고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세가 인상적이었죠. 방송 당일,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스튜디오에 도착했습니다. 일본에서의 생방송은 항상 긴장감과 압박감이 가득했지만 여기서는 스태프들 사이에 묘한 여유로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준비를 마쳤다는 자신감이 느껴졌죠. 방송이 시작되고 제가 제안한 코너가 방영되었습니다. 한일 문화 차이 극복하기라는 제목의 이 코너는 한국과 일본의 유명인들이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극복하는 과정을 담은 것이었습니다. 방송은 성공적이었고 온라인에서도 뜨거운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날 밤 팀원들과 함께한 회식 자리에서 최 PD가 제게 말했습니다. 시청자들의 반응이 좋았고 앞으로도 저의 아이디어를 더 듣고 싶다고. 그 순간 느낀 성취감은 일본에서 5년간 일하면서 느끼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내 아이디어가 가치 있게 여겨지는 기분. 그것은 방송 작가로서 저에게 가장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익숙해지면서 저는 점점 더 많은 한국 방송 작가들과 교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 알게 된 것은 한국 방송계도 물론 완벽하지는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장시간 노동과 경쟁의 압박은 여기서도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죠. 한국의 방송 작가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할 줄 알았고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작가 조합을 통해 집단적인 의견 개진도 이루어졌죠. 반면 일본에서는 이런 문제 제기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라는 문화적 배경 속에서 부당한 상황도 개인이 감내해야 하는 것으로 여겨졌으니까요. 한국에서의 새로운 경험은 저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방송이란 단순히 시청률만을 좇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가치와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만드는 사람들의 환경이 존중받아야 비로소 좋은 콘텐츠가 탄생한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일본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한국 방송사에서 일하고 있다는 소식이 일본 방송계에 퍼졌고 그것이 화제가 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저를 배신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일본 방송의 실상을 국외에 알릴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했습니다. 순간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저의 선택이 단순히 개인의 경력 변화를 넘어 더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의 한 연예 매체에서 저에 관한 기사가 실렸고 그것은 결코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한국으로 도망친 일본 방송 작가, 그 이면에는 이라는 제목의 그 기사는
마치 제가 무언가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고 도망친 것처럼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 경력까지 의심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죠. 기사를 읽는 내내 가슴이 떨렸습니다. 이것이 일본 방송계의 현실에 대해 말하려 하는 이들에게 가해지는 압력의 실체였습니다. 최 PD와 팀원들은 저를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환경에서 제가 진정으로 만들고 싶은 방송을 향해 나아가기로. 그리고 그 결심은 곧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KBC에서 새로운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기획하게 되었고 그 첫 주제로 방송 문화의 국가별 차이가 제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본 방송 문화에 대한 파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업무 배정이 아니라 제가 직접 경험한 일본 방송계의 실상을 객관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이것이 일본에서 저에 대한 더 많은 비난을 부를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죠. 하지만 최 PD는 저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니라고, 그리고 이것이 방송 문화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작업이 될 수 있다고 말이죠. 그렇게 저는 방송의 그림자, 카메라 뒤의 진실이라는 다큐멘터리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일본 방송계를 비판하는 내용이 아니라 더 나은 방송 환경을 위한 제안이기도 했으니까요. 다큐멘터리 작업은 예상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일본 방송계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담아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료와 증언이 필요했죠. 저는 일본에 있는 동료들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대부분은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실명으로 인터뷰하는 것을 꺼리거나 아예 응답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특히 제가 일했던 방송국의 동료들은 더욱 경계했습니다. 그들도 시스템의 문제점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공개적으로 말한다는 것은 그들의 경력을 위협할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일본 사회에 튀어나오는 못은 두드려 맞는다라는 분위기 속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한 달간의 준비 끝에 겨우 3명의 인터뷰이를 섭외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그만큼 일본 방송계 내부의 압력과 감시는 강력했습니다. 인터뷰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보다 더 심각한 사례들이 많았죠. 한 PD는 출연자가 실신할 때까지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한 채 촬영을 강행했던 사례를 털어놓았습니다. 또 다른 작가는 시청률을 위해 출연자들의 사생활을 무단으로 공개하도록 지시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런 증언들을 듣고 정리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일본 방송계를 떠난 결정이 옳았음을 확신했습니다. 다큐멘터리 제작 중간에 일본에서 또 하나의 충격적인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저와 같은 프로그램에서 일했던 젊은 작가가 과로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는 3주간 밤을 새우며 특집 프로그램을 준비했고 결국 극심한 스트레스와 피로로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방송국의 공식 입장은 개인적인 건강 문제였지만 누구나 실제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은 저에게 또 다른 결심을 하게 했습니다. 다큐멘터리를 통해 단순히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을 넘어 어떻게 방송 환경이 변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싶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방송 문화를 비교하면서 양쪽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더 나은 방향성을 모색하는 내용으로 기획을 확장했습니다. KBC의 지원 아래 저는 서울과 도쿄를 오가며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도쿄에 도착했을 때의 긴장감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공항에서부터 누군가 저를 주시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실제로 몇몇 매체에서는 제 귀국 소식을 다루기도 했습니다. 한국 방송에 넘어간 배신자가 돌아왔다는 식의 자극적인 제목이 눈에 띄었죠. 촬영은 비밀리에 진행됐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의 촬영은 최소화하고 대부분의 인터뷰는 호텔이나 사전에 섭외한 비공개 장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일본에서의 일주일은 마치 스파이처럼 행동해야 하는 긴장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의미 있는 자료들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 편집 작업을 시작하면서 저는 다큐멘터리가 단순한 폭로성 프로그램이 되지 않도록 주의했습니다. 목표는 비난이 아닌 개선을 위한 제안이었으니까요. 일본 방송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그들의 장점 마이너스 세세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는 완벽주의적 제작, 태도나 시청자를 배려하는 구성 등 마이너스도 함께 조명했습니다. 편집 막바지에 접어들었을 때 일본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모든 것을 뒤흔들었습니다. 저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론사 기자들이 집 앞에서 대기하고 있으며 저에 관한 기사가 연일 쏟아지고 있다고. 심지어 일부 극단적인 네티즌들은 저의 가족에게까지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저의 선택이 가족에게까지 피해를 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걱정하지 말라며 저를 안심시켰지만 목소리에서 불안함이 느껴졌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대로 다큐멘터리를 방영해도 괜찮을까? 가족들에게 더 큰 피해가 가지는 않을까? 그날 밤 최 PD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 고민을 듣고 난 후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은 때로 용기가 필요하지만 그것은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니라고. 그리고 변화는 항상 어떤 희생을 동반하지만 그 변화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의미가 있다고 말이죠. 깊은 고민 끝에 저는 다큐멘터리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만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 모든 개인적인 정보와 가족 관련 내용은 완전히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방송계를 향한 저의 메시지를 담은 편지를 추가했습니다. 그것은 비난이 아닌 함께 발전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방영 전부터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일본 출신 방송 작가가 직접 경험한 방송계의 실상을 다룬다는 소식에 많은 미디어가 주목했습니다. 방영 당일, 저는 초조한 마음으로 시청률 집계를 기다렸습니다. 결과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시청률 18%, KBC 다큐멘터리 사상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방송 후의 반응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일본 방송계의 실상에 대한 충격과 함께 한국 방송의 문제점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일본에서는 초기에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점차 젊은 방송인들을 중심으로 변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견도 늘어났습니다. 방송 이후 한 달 만에 일본의 한 방송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들은 저의 다큐멘터리를 보고 감명받았으며 방송 제작 시스템 개선을 위한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지만 그들의 진정성을 확인한 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한국과 일본의 방송계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나라의 방송 문화가 서로의 장점을 배우고 단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의 새로운 사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진정한 방송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다큐멘터리 방영 이후 제 삶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국내외 언론의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고 여러 대학에서 강연 요청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이 갑작스러운 관심이 부담스러웠지만 이것이 방송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한국방송대학교에서의 특강은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강당을 가득 메운 학생들 앞에서 저는 일본과 한국 방송의 차이점과 각각의 개선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학생들의 진지한 질문과 열정적인 반응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방송인이 되기 위한 기술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방송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 측면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작가님, 일본 방송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위협을 받으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를 내실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한 학생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바쁘게 움직이며 깊이 성찰할 시간이 없었는데 이 질문이 저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왜 저는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이 일을 했을까요? 방송은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감동, 그리고 때로는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매체입니다. 그런 방송이 시청률만을 조차 사람을 희생시킨다면 그것은 더 이상 방송이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방송인으로서의 책임감, 그것이 제가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강연을 마친 후 몇몇 학생들이 저에게 다가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며 연락처를 물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미래 방송계를 이끌어갈 진정성과 열정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이런 젊은이들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제 다큐멘터리에 대한 반응이 양극화되고 있었습니다. 기존 방송국 관계자들은 여전히 저를 비난했지만 젊은 세대와 일부 개혁적인 제작자들 사이에서는 지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SNS를 중심으로 방송 개혁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한 인터넷 매체로부터 화상 인터뷰 요청을 받았을 때 저는 많은 고민 끝에 수락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일본 대중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인터뷰에서 저는 일본 방송의 장점도 인정하면서 변화가 필요한 부분들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일본 방송은 세심한 연출과 철저한 준비로 유명합니다. 이런 장점을 살리면서도 출연자와 제작진의 안전과 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비판은 결코 일본 방송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은 방송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안입니다. 인터뷰는 일본에서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보수적인 매체에서는 여전히 저를 비판했지만 많은 시청자들이 저의 메시지에 공감했다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특히 방송계에 종사하는 젊은 세대에게서 응원의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비공개로 연락해 자신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며 용기를 내줘서 고맙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이 시기에 KBC에서는 저에게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글로벌 방송 문화 탐험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세계 각국의 방송 문화와 시스템을 탐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본을 시작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다양한 국가의 방송 현장을 직접 취재하는 기획이었죠. 저는 즉시 수락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더 넓은 시야에서 방송의 본질과 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저는 한국 방송의 현실에 대해서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방송이 일본보다 출연자 안전과 제작 환경에서 우위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기에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장시간 노동, 불안정한 고용 형태, 수직적인 조직 문화 등이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었죠. 최 PD와 이에 대해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제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했고 새 프로젝트에서는 한국 방송의 문제점도 함께 다루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런 열린 태도가 바로 제가 한국 방송계에서 일하면서 가장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더 나은 방향을 함께 모색하려는 자세가 인상적이었죠. 글로벌 방송 문화 탐험의 첫 촬영지는 역시 일본이었습니다. 도쿄로 출발하기 전 저는 여전히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지난번 방문에서의 긴장감이 아직 생생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젊은 제작자들과 신생 미디어 관계자들이 비공개적으로 협조를 약속해왔던 것입니다. 도쿄에 도착한 저희 팀을 맞이한 것은 예상과 달리 따뜻한 환영이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주류 방송국들은 저희에게 문을 닫았지만 독립 제작사와 인터넷 방송, 그리고 몇몇 개혁적인 케이블 채널들은 기꺼이 인터뷰와 촬영에 응해주었습니다. 그들은 일본 방송이 직면한 문제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고 변화를 모색하는 자신들의 노력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새로운 방송을 위한 모임이라는 젊은 제작자들의 단체였습니다. 그들은 기존의 위계적이고 폐쇄적인 방송 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설립된 모임으로 출연자의 인권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제작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표인 사토 켄지 감독은 저의 다큐멘터리가 그들에게 큰 용기를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카와모토 씨가 용기 있게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우리도 변화를 위해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일본을 떠났지만 당신의 영향력은 여전히 여기 남아 있습니다. 그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의 선택이 단순히 도피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든 변화의 씨앗이 되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도쿄에서의 일주일 동안 저는 일본 방송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가능성 있는 미래를 다양한 각도에서 취재할 수 있었습니다. 취재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일본에서 도망쳐온 작가가 아니라 국경을 넘어 방송 문화의 발전을 모색하는 전문가로서의 정체성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에서 저는 진정한 방송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방송은 단순한 오락거리가 아니라 사회와 문화를 반영하고 때로는 이끌어가는 강력한 매체입니다. 그런 매체를 만드는 사람들의 환경과 가치관이 건강해야만 진정으로 의미 있는 콘텐츠가 탄생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의 경험, 그리고 한국에서의 새 출발. 이 모든 과정이 저에게는 방송인으로서의 책임감을 일깨우는 소중한 여정이었습니다. 첫 방송은 기대 이상의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일본 방송계의 내부자 시선으로 바라본 심층 분석은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갔습니다. 특히 젊은 시청자층에서 높은 호응을 얻었고, 온라인상에서는 방송 환경과 윤리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프로그램의 성공에 힘입어 KBC는 시즌2를 빠르게 기획했고, 저는 프로그램의 공동 연출자로 승진했습니다. 이제 단순한 리포터가 아닌 프로그램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핵심 인력이 된 것입니다. 최 PD는 저에게 전폭적인 신뢰를 보여주었고, 기획부터 편집까지 많은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제안도 있었습니다. 일본의 한 대형 방송사에서 공식 협력을 요청해온 것입니다. 처음에는 의아했지만 알고 보니 그 방송사의 새로운 경영진이 개혁 성향을 가진 인물들로 교체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일본 방송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저의 경험과 시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저는 그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그것은 일본 방송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직접적인 기회였으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한국을 기반으로 활동하면서 두 나라를 오가며 일하는 조건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창의적이고 열린 제작 환경은 제가 포기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였으니까요. 글로벌 미디어 랩을 설립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인력 구성부터 공간 마련, 연구 방향 설정까지 모든 것을 처음부터 구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뜻을 같이 하는 방송인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전문 분야와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방송 환경을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연구소의 첫 프로젝트는 안전한 방송 제작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이었습니다. 이것은 출연자와 제작진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창의적인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서였습니다. 북유럽과 영국의 선진 사례를 참고하되 아시아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현실적인 내용으로 구성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완성 후 한국과 일본의 여러 방송사에 배포되었고 예상보다 많은 관심과 호응을 받았습니다. 특히 신생 제작사들과 독립 프로덕션들이 적극적으로 도입했고 일부 공영 방송에서도 부분적으로 채택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의미 있는 첫걸음이었습니다. 한편 저의 활동은 점점 더 국제적인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시아 방송 윤리 포럼의 기조 연설자로 초청받았고 미국 언론학회에서는 저의 사례를 통해 아시아 방송계의 변화를 조명하는 세션이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런 기회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방송의 본질과 윤리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방송은 단순한 오락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의 가치관과 문화를 반영하고 형성하는 강력한 매체입니다. 그렇기에 방송인들에게는 더 큰 책임감이 요구됩니다. 시청률과 이윤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는 콘텐츠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저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본을 떠나 한국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한 결정이 결코 도피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그리고 더 나은 방송 환경을 만들기 위한 용기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글로벌 미디어 랩 설립 1주년이 되는 날, 저희는 특별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방송의 미래, 기술과 윤리의 조화라는 주제로 한국과 일본, 그리고 여러 아시아 국가의 방송인들이 모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저의 비전을 더욱 구체화하여 발표했습니다. 글로벌 미디어 랩 설립 2주년이 지난 어느 봄날, 저는 한강변의 벤치에 앉아 지난 시간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강변의 풍경이 마치 제 삶의 여정처럼 느껴졌습니다. 예측할 수 없었던 변화의 순간들, 두려움과 용기가 교차했던 결정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찾아온 새로운 시작. 일본에서의 마지막 날을 떠올렸습니다. 도쿄 아파트의 창문을 통해 바라본 밤하늘, 그리고
가슴속에 가득했던 불안감과 결연함. 그 시절에 저는 단지 문제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한국행을 결정했을 때도 그것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처음 한국에 도착했던 그날, 공항에서 느꼈던 낯선 공기의 감각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모든 것이 새롭고 불확실했지만 동시에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최 PD와의 첫 만남, KBC 스튜디오에서 느꼈던 신선한 충격, 그리고 한국 방송 작가들과의 교류. 그 모든 경험이 저를 조금씩 변화시켰습니다. 돌이켜보면 일본 방송국에서의 그 충격적인 사고는 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건이었습니다. 비극적인 일이었지만 그것이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그 폐쇄적인 환경 속에서 안주하며 진정한 방송의 의미를 찾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이 새로운 길을 볼 수 있게 해주는 법이죠. 한국에서의 3년. 그 시간은 저에게 방송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되찾게 해주었습니다. 시청률만을 위해 사람을 희생시키는 방송이 아니라 진정한 가치와 감동을 전하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죠. 최 PD를 비롯한 많은 한국 동료들의 지지와 신뢰는 저에게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돌려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일본에서 도망쳐온 작가가 아닙니다. 한국과 일본, 그리고 아시아 방송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방송인으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글로벌 미디어 랩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여러 프로젝트들은 제가 꿈꾸는 방송의 미래를 조금씩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기쁜 변화는 일본 방송계에서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개선의 움직임입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제작 환경을 개선하려는 시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방송인들 사이에서는 기존의 관행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그들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강의 물결을 바라보며 저는 제 결정을 단 한순간도 후회한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에 오는 것은 쉬운 선택이 아니었지만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옳은 결정 중 하나였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단지 방송 작가로서 뿐만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도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은 도쿄와는 다른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서 꿈꾸는 사람들의 열정은 같습니다. 저는 이제 두 나라의 문화와 가치를 이해하는 사람으로서 그 다리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방송은 국경을 넘어 사람들을 연결하고 서로의 삶을 이해하게 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으니까요.